네, 잘 쉬셨죠? 예, 다음 오늘 수업의 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특징 보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사실. 아, 중국인 재외동포, 중국 교포, 그 다음에 한국籍지독자인 중국 동포,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족이죠, 조선족. 처음에 우리가 다문화로 갈 때, 1988년 그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로 이제 다문화에 대한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뭐 중국 농촌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여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으로 그게 바로 어, 조선족이었습니다. 같은 동포니까 언어도 통하고 뭐 다 뭐 한국 사람 동포니까. 근데 조선족을 먼저 열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요. 조선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비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가깝다 보니까 중국 사람도 뭐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베트남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고, 필리핀은 본래부터도 많았고요. 뭐 대만, 캄보디아, 몽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모든 걸 다 감당이 안 돼서 모든 걸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조선족으로 만약 충분히 충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더 널리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다문화 사회 특징 속에서 타국 출신 중에서 대부분 아시아계가 뭐 월등히 많고요. 특별히 흑인이나 인디안, 동양인, 히스패닉 이런 있지만 흑인은 좀 역시 아직까지 좀 작은 비율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 출신, 특히 동남아시아가 뭐 중국 포함해서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아프리카도 있고 오ce아니아도 있고 중남미도 있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건 사실 지리적 요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여기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인의 경우는 스스로 출신국을 받기 전에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 제가 그 유학생을 데리고 있는데 보면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뭐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만 잘하면. 음, 특별히 몽골인은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다문화 사회 주요 원인은 취업과 노동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분명히 노동, 취업과 노동 그리고 결혼 뭐 이런 여기 있네요. 결혼 예,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노동이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도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가 제일 많습니다. 다문화 사람 중에 노동하러 온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그 다음에 유학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 김천대학에도 현재 500여 명 정도가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근데 유학생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할 수밖에 없고요.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또 기업들에도 이제 워낙 한국 사람들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어,
한국 사람들 사실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기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최저시급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코로나 이 사태에서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뭐 작은 영세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오히려 뭐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렵다 지금 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뭐 외국인 근로자가 네, 월등히 많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건 지난번에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자면 외국 인력의 정책 도입기가 1993년도부터 2000년 4월까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 소득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3D, 3D 업종에 3D 업종에 Dirty Difficult Danger잖아요. 3D, 3D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3D, D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Danger, 위험한 거, Dirty, 더러운 거, Difficult, Difficult, 뭐 영어도 모르겠던데. Difficult가 DE입니까? DE, DIFA? Difficult. 영어도 모르겠네요. DE인가요? E3D, 그러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힘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기능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졌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으로 이제 비자, 사적 면제 협정 체결로 개발도상국 불법 체류 근로자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응답하라 1988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개방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죠.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88 올림픽을 기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제 외국이 우리나라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게 되면서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 삼성이지만 지금이야 삼성 누구나 알지만 그때마다 삼성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삼성 알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그런 또 조선소 뭐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2002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일단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또 3D 업종에는 한국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1990년 주택 200만 호 건설 등을 단순 노동자들 인력이 부족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1991년도부터 법무부가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설정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로 이제. 또 1992년 하반기에는 3D 업종, 3D 업종의 연수세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뭐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요.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 정말로 몽골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한국 가는 게 소원인.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뭐 저는 외국에 뭐 이렇게 자주 나가는 편이니까 나가 보면 정말 코리안 드림이에요. 한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자, 외국 인력 정책도 이렇게 이제 외국 인력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냥 정책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93년도 11월부터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94년에는 2만 명이 들어갔고 2000년에 8만 명 들어갔고 2002년에는 14만 5천 명 들어갔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1995년도 4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등장했어요. 산재보험도 되고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도 금지되고 폭행도 금지되고 근로시간도 준수해야 되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노동자 외국 근로자라 그러잖아요. 사실 최저임금의 최고의 수혜자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나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노동자라고 다들 뭐 그렇게 외국 근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아니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식당을 이제 연화지에서 하게 되어졌으니까 연화지에서 하는데 그 저는 이제 우리 유학생들 알바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부담됩니다. 포이스트 가서 많이 팔아주세요. 연화지에 커피숍 팀버 옆에 있으니까 팀버 바로 옆에 포이스트 아시안 푸드를 파니까요. 여러분도 가셔서 많이 팔아주세요. 그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또 장사가 잘 돼야 되면 또 장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음식값이 올라야 되는 거니까 뭐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은 근무지 이탈한다든지 불법 체류라든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유린이라든지 인력 수급 기간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이게 이제 이 사실 근무지 이탈이나 불법 체류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걸리면 추방이니까 추방 위험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추방 위험 뭐 없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 유학생들도 뭐 일하고 보면 한 달에 정상적으로 일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럼 뭐 200만 원 정도 벌면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받는 최고의 기업에서 월급 받는 게 우리나라도 20만 25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뭐 얼마나 많이 받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축해가지고 그 나라 가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유학생 그런 또 있어요. 뭐 얼마든지 거기서 가면 또 뭐 자기 장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국 인력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수생 신분 제약으로 도입 쿼터가 많이 상황이 있지만 외국인 수요 증가로 불법 체류 비율이 80%에 육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 비율이 80%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연수 취업제로 전환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인력 도입 과정의 투명성이나 관리 효율성 부족 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002년 11월에는 일부 서비스 분야의 외국 국적 동포 취업 허용 관리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 법적인 부분들로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법적인 것으로만 보완이 되지 않죠. 자, 고용허가제 도입 및 정착기인데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별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를 양분해서요. 일반 고용허가제와 기존 취업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있었고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습니다. 고용 한도, 업종 제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비리, 브로커 차단, 위에 정부 직접 관리, 기능 수준 평가, 한국어는 토픽 시험이죠. 외국인 RCNC 3배수 추천제 도입 등 이런 많은 것들을 사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크게 바뀐 게 뭐냐면 바로 취업기간 3년, 재고용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 동안 있게 해준 거예요. 왜? 워낙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니까. 왜 불법 체류가 많으냐?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돈을 그만큼 다 못 버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 기간을 늘려준 겁니다. 취업 있을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여러분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점점 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실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돈은 여전히 최저시급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이제 성실 근로자에 한해서 1회 재입국도 허용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 도입 및 정착기 뭐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외국인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되고요. 최저임금법 제일 이제 신경 쓰는 게 최저임금 임금의 문제니까 항상 반드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송출국가 2004년 6개국에서 현재 15개국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늘어났어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2007년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동티모르까지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자 특별고용허가제에서 2004년 국내 친족과 호적이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있으면 동거 체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2007년 4월부터는 국내 연고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취업 허용하는 방문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족이 되겠습니다. 발전기를 보면 2007년부터 현재인데요. 안정적 제도 정착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제도를 개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업종의 변화, 2005년도에는 건설, 제조, 농축, 서비스업 6개였는데 지금 37개 업종으로 다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변화 추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기에서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 6,137명 중에 노동자가 58만 명, 25.9%로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전체 1,700만 명 중에서 3%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쉬운 거는요 보시면 전문 인력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8%밖에 안 돼요. 비전문 취업 단순 노동이죠. 이게 27만 명 47%. 방문 취업 방문해서 그냥 다 취업하는 요게 이게 24만 명 선언 취업 15,000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대부분이 단순 기능 인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사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한국 정착보다는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도입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5년간 숙련된 외국 근로자가 귀국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숙련된 노동에 이제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8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노동자가 한국 정착보다는 돈을 벌어 본국으로 귀국 희망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가 노동자의 정착에 용이하지는 않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왜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프랑스는 정착 유도하는 외국 노동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어느 정도 5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범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잘 이렇게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뭐 호주, 뭐 캐나다, 사실 미국은 그런데 지금 좀 트럼프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워낙 땅은 넓고 일할 사람은 작으니까 그러한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 체류 기간비 현황에 보시면 5년 이상 있는 비율이 29, 28%, 5년 미만이 뭐 절대적으로 73%. 네. 아주 뭐 거의 절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영주권을 받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에 의한 이주자가 많은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추이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들은 대부분 이제 전반적인 지금까지 다 배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먼저 배우는 그래서 그러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